안녕하세요. 55기 박은영입니다. 김포 재개발 박사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일찍도 일어나셨을 텐데 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같은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독서 지향을 잘 들어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부동산을 시작한다. 원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부동산을 시작한다. 이제 저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한양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고 2018년 한국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건설분야 1위로 선정을 되신 분이에요. 건축학을 전공하셨고 부동산 학석사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에서 말아보는 이제 기준으로 그 투자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2014년 대세 상승장, 2019년 하락 변곡점을 예측한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가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받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거는 지금 이 책은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제 그게 아니라 투자 수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한 이제 그런 예전에는 이제 입지라는 세전 수익에서 움직이는 거를 세후 수익, 그러니까 모든 정책으로 해서 세후 수익을 해서 투자 수요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좀 분석한 책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 시작을 하기 전에 책 전반에 그 자료로 나와 있는데 요게 좀 너무 나눠져서 제가 이제 손님한테 상담을 할 때 이제 많이 쓰던 자료인데 백데이터를 먼저 한번,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인구 절벽이라든가 이제 공급량, 입주량, 이제 폭탄 물량,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급량이 많은지 한 번쯤은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자료를 정리한 거고요. 그 출처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그 발표한 주거 실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나라 주거에 대해서 한번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요거 한 번씩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공식적으로는 100%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일반 가구 수를 산정을 하는데 일반 가구 수는 외국인 수가 산정에 제외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이미 100만이 넘고요. 정확하게 117만 1762명이에요. 3인 가구로 한다 하더라도 50만 가구인데 이게 주택보급률에 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은 보시다시피 서울 92.8%, 수도권 94.7%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택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자가점유율인데요. 저도 이게 자가점유율이 투자 수요하고 일치한다는 거를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점유율이라는 게 일단은 일종의 갭투자죠. 갭투자 비율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건데 자가점유율이 갭투자가 늘어날수록 투자 수요가 유입된다는 거고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양이 많을수록 집값 상승이 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갭 투자율, 자가 점유율을 먼저 체크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그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저는 보여요. 요 정도가 자가 점유율이 57.7%인데 서울은 42.9%래요. 그러니까 그 뉴욕이나 도쿄보다도 굉장히 저조한 비율이고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인데 82.8%가 부동산을 꼭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식 비율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2018년에 그 30대가 처음으로 40대보다 집을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40대라는 거는 현재 40대라는 거는 금융위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테크라든가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40대고 30, 40대, 그러니까 허리의 중축, 그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는 거죠. 그 소득도 가장 높은 시기고 그 세대들조차도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을 수요하려는 욕구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인당 주거 면적이 우리가 적다라고 생각했던 일본보다도 적어요. 그만큼 열악한 주거 환경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앞으로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외부 충격이 없나 뭐 IMF라든가 근데 요즘은 좀 외부 충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런 충격이 없나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대세 하락장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고 이미 서울 집값은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하셨죠. 이제 이거는 장기 주거 종합 계획입니다. 국토부 같은 국토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예측. 우리나라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인구 절벽인데 그 지금 이 부동산이 나중에 집이 남아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인구 절벽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2031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요. 줄고 있다는 거는 뭐 출생률이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는 시작했어요. 근데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구 수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2043년까지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44년 앞으로 30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가구 수가 확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굉장히 이뤄져요. 거기에 맞춰서 주택 공급은 또 이뤄져야 돼요. 그 44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도 매날 25에서 30만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을 어느 정도의 주택이 필요한가는 보시다시피 전국 38만이 넘고요. 수도권만 22만이에요. 이 수치는 그나마도 공공임대주택을 배제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한 40만 정도의 가구 수가 주택이 매년 공급이 돼야 우리나라 그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정도의 백데이터 정도는 알고 나서 이 책을 보는 것도 좀 유익하다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걸 까먹었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노후주택. 굉장히 심각한 게 노후주택이에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30년이 벌써 16.8%고요. 서울은 20년이 벌써 73%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노후도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죠. 일기 신도시가 이미 곧 3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힘들어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세대수 증감이 안 됩니다. 이제 일기 신도시에 그 재건축 연한이 되면 노후도는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빈집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울은 굉장히 심해요. 서울은 굉장히 올드한 도시예요. 집값은 비싸도 올드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집이 6.7%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5.6%에서 19.64%가 증가했고 거의 평균 3% 이상의 빈집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다 주택 보급률에 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주택이 그 공급량은 굉장히 부족한 시기예요. 요거를 이렇게 빈집이 노후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은 서울을 배제하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서울시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재건축을 서울은 정비사업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울은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정도의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 요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사직 2구역이라고요.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201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는 건 2000년 중후반부터 사업이 진행을 됐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그 안에 이제 그 선교사댁이 있어서 2014년에 문화재청하고 합의를 해서 이전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전을 하기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문화유산을 해서 직권을 해제해버려요. 그렇게 사업이 1억 원까지 난 사업을 문화유산 보존으로 해가지고 직권을 해제하는데 도정법이라고 그 정비사업을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서울시가 직권 해제하는 사유 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업이 안 되면은 그건 해제를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유산을 그 존중한다는 건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합에서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1심에서 이겼어요. 1심에서도 이기고 2심까지 가서 2심도 이겼습니다. 그 대법원까지 가서 몇 달 전에 판결이 났는데 당연히 조합이 승소를 했어요. 당연히 조합이 승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 딱 5일 만에 그 이전하기로 결정한 그 선교 사택을 건축 자산으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해제를 유도하고 내년 되면 이제 그런 해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서울시가 알박기를 했다. 이거 거의 행정폭력 수준인데요. 그 서울시의 스탠스는 분명합니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시가 직권 해제한 그 구역 안에 70%가 이미 굉장히 불량주택이에요. 그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구도심은 정비사업 외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왜 그러는지는 뭐 지금 정치적인 얘기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후주택이라든가 그 빈집은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내년이 되면 직권해제돼 일벌제로 해서 직권해제되는 게 거의 한 38곳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라든가 빈집에 대한 비율은 앞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책 저자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했어요.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극화가 시작되죠. 사실 금융위기 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에 모든 것이 그냥 주거가 입지로 이제 선정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상품 가치가 브랜드 플레이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사는 애들이 너네 아파트 뭐냐? 몇 평대냐, 그 비슷비슷하게 놀려다닐 정도로 그게 이슈가 됐었던 만큼 이제 브랜드 가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가계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자기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이제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 파워가 생기면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대세 상승량이 2016년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는 시작점은 2014년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일에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사실상 폐지를 합니다. 더 이상 그 땅을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감소까지를 청명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공급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시그널을 줘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그 분양 물량을 쏟아내죠. 기본적으로 땅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도시개발로 해서 분양 물건이 쏟아집니다. 그때 이제 개발된 것들이 내년 올해까지의 분양 물량들이에요. 그게 그 택지 개발들이 소진된 게 2016년입니다. 그때부터 일반 분양물이 적어지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택지가 다 떨어졌다는 시그널이죠. 그 투자 수요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발이 빨라요. 택지가 없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 근로 소요가 쏠립니다. 투자 소요가. 그래서 2016년부터 서울하고 부산을 중점으로 해서 재건축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벌어지죠. 그 투자 수요가 집중할 수 있는 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8.2하고 9.13 대책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8.2 대책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같은 게 있고 5년 동안은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9.13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을 제한을 하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이미 이제 그 세전 수익으로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정비구의 아까 같은 직권 해제 그런 거를 시장이나 시군구청 그 인가권자가 직권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아예 법 자체를 바뀌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정비 사업의 규제가 많이 시작이 됐고요. 강남 재건축은 상당한 안전자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이주비 대출의 진행을 했어요. 그만큼 상당한 안전자산인데 그건 세전소득이죠.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고 그 세후소득은 투자자들의 세후소득은 이제 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지만 남는 건 없어요. 뭐 제일 무섭다는 게 투기지역, 투기가열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지역이 이제 청약조정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투기가열 지구에 대한 뭐 규제 사항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지역만 하더라도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분양권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번져나가면서 이제는 풍선 효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자도 말하는 세그먼트 8호 해배 이하 공시가 3억 6억 이하는 사실 이제는 강북이라든가 경기권밖에 없죠. 그래서 비조정 지역이나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그먼트의 시작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게 8.1은 다주택자를 겨냥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세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하고 금융규제,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면에는 임대사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버렸죠. 뭐 장기보유 70%, 임대수도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그러니까 이제 8호 해배 이하로 그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고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8호 해배는 34평이잖아요. 34평 이후로 이제
굉장히 그 소형 평수리에서 집값 상승이 엄청난 집값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정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누르려고 했는데 너무 터버리니까 이게 이제 파리 대책을 그 소형 주택 위주로 집값 상승이 어마했고요. 그래서 드러난 게 이제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은 거의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게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죠. 이게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래는 9.13 이후로 해요. 거기다가 면적에다가 이제 공시가까지 하지니까 아까 2개로 나눴던 시장이 이제 4개로 쪼개지는 거죠. 면적에다가 8호 해배에다가 공시가 6억, 3억을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은 그 범위에서 다 빠져나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뛰는 게 여기 나오는 부천이라든가 남양주, 용인, 용인, 수지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이 지역을 피해서 요 8호 해배 6억, 3억 이내로 가는 거예요. 투자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단순한 그냥 입지에서 그냥 정책 효과가 만들어낸 세그먼트지 유리한 곳을 찾아 움직인다. 이게 말을 길게 썼는데 세후 소득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금 빼고 남는 게 많이 남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투기지구 빼고 투기가열지구 빼고 조정지역 빼고 비조정지역을 그래서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로 부동산 시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거는 8호 해배 초과하고 공시가 6억 초과. 요거는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8호 해배 기준으로 그 시공사들이 대부분 90%를 98호 해배 미만으로 소형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굉장히 희소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가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소성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약간의 투자수를 몰릴 거라고 저자는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는 정부가 입에 맞춘 8호 해배 이하, 공시가 6억, 3억 이하 싼 집에 대한 걸로 투자 소유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핵폭탄이 종합부동산 개편이죠. 공시가를 인상하고 세부담을 인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상징되는 그 종합부동세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팔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2년 이내에 부동산세가 4배, 3년 이내 최대 8배를 해요. 갖고 있기도 힘들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세제 개편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헷갈려요. 지금 이제 일시적 이가구가 예전에는 4개의 경우수였는데 올해 이제 33개가 됐대요. 그러니까 뭐 그 세무사들도 양도세 기장을 안 하는 세무사가 늘고 이제 전화 상담 자체는 안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스 그 신문에 났는데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내세운 게 있어요. 2017년 12월 달에 나타났는데 그 한 채만 해도 40회비 이하는 한 채만 해도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리고 고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재산세 감면, 그 재산세가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의무만 8년 동안 임대, 그리고 그 상승률 제한 5%로 그 의무만 하고 그 말도 안 되지만 해준다고 했던 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부 자체도 혼선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혼선은 아마 지금부터 드러날 거예요. 세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올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그 피부로 느끼는 실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풍선 효과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서울 저자는 경기도 주요 도시 통근 통합 비율로 그 비율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서울하고의 접근성을 본 거죠. 그래서 요만큼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입이 뭐 오를 만큼 오른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 지역 김포시는 뭐 제 나와버리기 때문에 색깔 좀 칠해봤습니다. 이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할 투자자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얼마만 오른다고 그걸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나왔던 모든 대책이 해결이 되거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소형 고가주택은 이미 그 투자의 메리트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청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택의 다주택자는 증여를 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증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 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감정원을 뒤져봤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감정원의 증여 건수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2017년부터 봤는데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증여 건수가 567건이에요. 2018년에 850건, 그리고 2019년에 1187건입니다. 2년에 비해서 2배가 폭증을 했어요. 이만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저희보다 솔직히 빨리 움직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증여 건수가 많이 높았고요. 그 저자의 뷰가 안목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는 판단이 듭니다. 내년에는 이제 상기 신도시에서 이제 토지 보상비가 한 30조 이상이 풀립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결정이 됐고요. 유동자금은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돈이 없지 사실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인 주식 시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좀 늦었지만 뭐 인생 한 방이니까 비트코인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갈지. 그러니까 흘러가긴 흘러갈 것이고 흘러가야 합니다. 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흘러갈 것이고 그게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이제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영업 전략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동자금이 상당한 부분은 또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을 투자 수요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을 대해서 부동산으로 묶어놓는 경향이 있지, 그거를 근거를 갖다 놓는 분들은 진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도 그 풍부한 유동자금, 흘러갈 유동자금들이 어느 시장으로 흘러갈지 그 투자 수요를 먼저 미리 예측을 해서 영업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